강남에 사시면서 영어를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것도 강남 외에 사시면서도 훌륭하게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봤어요. 로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인 것 같아요. 주변에 진짜 대기업의 임원분들 많으시거든요. 술자리에서든 맨정신으로든 우리 아이가 대기업 입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랑 소통하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저는 그런 걸 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귀찮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빠로서 솔직히 저한테 스스로 하고 싶어서 만든 말이 있는데, 위대한 교육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귀찮음을 극복할 때 일어난다.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정보만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호두랩스 김민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두 잉글리시라는 초등 영어 말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호두랩스의 파운더이자 CEO인 김민우 대표입니다. 어떤 경우에 집에서 영어 가르치는 것이 실패하고 어떤 경우에 되던가요? 영어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모든 어머님들이 수학이랑 영어는 꼭 잡고 가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여쭤보면 영어와 수학이 입시의 주요 과목이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부터가 영어 교육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영어 얘기를 할 때 수학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브루스 PD님은 수학을 왜 공부하셨어요? 일단은 뭐 주요 과목이기도 했고 30대에 그 어떤 재벌집 아이들의 굉장히 유명한 과외 선생님으로 유명세를 타셔서 수학학원을 차리셔서 그 수학학원을 상장까지 시키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김이사,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뭐 입시 주요 과목이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아니야, 틀렸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수학이 앞으로 아이들이 인생에서 만날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을 배운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수학 문제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친구 관계 문제도 있고 사회생활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수학의 문제를 조금 꼬아놓으면 잘하는 애들은 아무리 꼬아서 내도 이거를 문제를 뜯어본대요. 뜯어보고 이거 전에 내가 했던 거 두 개를 합치면 문제가 풀리네?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조금만 바꿔도 이거 안 배운 거다. 이거 배우지도 않은 거 시험 문제 냈냐고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력하고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능력이 수학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 인문학의 문제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아이가 이거를 접근을 잘해서 잘 풀었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나 수학은 정답이 딱 명명백백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올바른 사고를 통해서 정답에 도달했는지를 맞다 틀리다를 딱 찍어줄 수 있는 학문인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영어를 질문 주셨는데 왜 하느냐? 영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어를 이제 어머님들이 보실 때 제일 잘못하시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한테 질문, 영어 좋아 싫어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수학은 잘하니까 괜찮아. 이 영어를 과목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근데 영어를 과목으로 세팅하는 순간 아이들 생각에는 얘는 없어도 되는 애인 거예요.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 회사에 일할 때 사람들이 미국을 보통 글로벌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일해보니까 미국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메리칸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한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어메리칸한 사람들은 뭐냐면 전 세계, 미국을 빼고 웨스트 오브 더 월드를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막 한 그릇에 숟가락 같이 넣는 것도 하위로 보이고, 그런데 또 글로벌한 사람들은 뭐냐? 글로벌한 미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도 얘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바라봐요.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미국 분들은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되면서 어떤 혁명을 했고 뭐 쿠데타가 있었고 없었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미국 사람들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우리가 볼 때 전 세계가 되게 다르잖아요. 태국은 엄청 다르고 뭐 유럽도 엄청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어라는 걸 매개로 각 사회의 우연히 리더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큰 기업의 대표님,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뭐 국적기 6개를 갖고 계시는 분, 이런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이미 글로벌 마인드셋을 갖고 있더라. 영어를 매개로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안 다르다고 느껴져요. 대부분의 중국 회사의 리더들은 이미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되게 많고, 제가 중국에 굉장히 큰 교육기업이랑 미팅을 하는데 방에 한 10명의 임원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소개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는 하버드 나와서 페이스북에 3년 있었고, 얘는 스탠포드 나와서 뭐 구글에 있었고.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게 그냥 다 영어의 표준 발음의 구어체를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우리 아이는 영어는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중국어 해야 돼요? 일본어 해야 돼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미들 레벨로 하는 것보다 영어를 진짜 잘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체인지만으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머님들이 영어에 대해서 조급함을 가지시다가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질리거나 싫어하게 만드세요. 이 아이가 한국어만 할 때랑 영어랑 할 때랑 살게 되는 세상이 달라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랑 옆집에 지금 어디 다닌다는데? 이거에 연연해서 이렇게 캐리드 당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뭘 했냐면 조급함을 절대 내지 않았어요. 저는 인생과 마라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간 성적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처럼 영어 공부가 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어머님들이 구간 성적에 조급해 하세요. 아, 저 집에는 5살 때 파닉스 뗐는데 우리 아이는 6살, 뭐 7살인데 못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영어에 호기심과 긍정적인 스탠스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네. 아빠랑 책에서 옐로우란 단어를 누가 5개를 빨리 책에서? 찾나 시합. 아니면은 스펠링이 제일 긴 단어를 누가 찾나 놀이.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이가 영어를 접하긴 하지만 걔를 스트레스 받아서 접하는 게 아니고 아빠 이기고 싶으니까. 이거 이기고 싶으니까 게임으로 접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영어로 놀게, 그리고 영어를 좋아하게. 그래서 제가 가졌던 목적성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액트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영어 공인인증 평가 기관인데 거기서 나온 그 논문 중에 말하기를 마스터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외국어를 말하기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말하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인터미디에이트가 되려면 1320시간을 말을 해야 된대요. 근데 1320시간 동안 말하기 엄청 힘들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호두 잉글리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챌린지를 해주시는 게 호두 잉글리시 하는 게 학원 다니는 것보다 낫나요? 이 1780시간과 1320시간이라는 절대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영어 말하기로 채울 수가 없다. 뭐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거를 1000몇백 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필리핀에선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클래스룸에서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 3D와 게이미피케이션을 이용한 이 소프트웨어가 영어 점수를 높여주지 못하지만 이 절대 시간을 채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로 보면은 아이들이 평균 1시간 하면은 120문장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I can decorate my own character and room. It has so many pretty items. 제가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시간을 채우는 데는 저희 거를 비롯한 이런 이러닝 제품들이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정말 여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다 만나보시고 네. 또 그런 학생들을 관리하시는 데이터도 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교육 격차에 대해서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영어를 대하는 태도도 교육 격차가 드러나던가요? 강남에 사시면서 영어를 그러니까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것도 강남 외에 사시면서도 훌륭하게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 최근에 이제 재밌는 얘기지만 그 태남 태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강남을 또 둘로 나눈 거예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테헤란로 남쪽이랑 테헤란로 북쪽을 나눠서 태남 태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남이 어디냐면 도곡동, 대치동, 사교육의 그냥 메카. 그 다음에 태북이 뭐냐면 똑같은 강남이지만 반포, 압구정, 청담을 위시한 학원가도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좀 관망적인 자세를 그래서 이제 그걸 농담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태남에는 진짜 어떻게든 우리 아이 뭐 의사나 변호사 만들어 보겠다라는 열심히 산 직장인들, 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태북에는 뭐 대대로
돈이 많은 집사람들이 있다. 뭐 우스갯소리로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태북과 태남 이런 그 로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스포츠 스타들 중에 대물림 되는 케이스가 다른 직업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뭐 이종범 선수면 아들도 이정우 선수처럼, 허재 감독님도 허웅. 밑에 두 아들이 다 농구 선수죠. 스타를 컸고, 네, 맞아요. 그분들은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진짜 대기업의 임원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저는 술자리에서든 맨정신으로든 우리 아이가 대기업 입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누가 봐도 성공하신 분이지만 그쵸, 뭐 그 자리까지 오게 된 이 과정이 별로 해피하지 않으셨던 거지. 그리고 어떤 때 살아서 교육의 격차 이런 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목동이나 이렇게 이제 학원가 쪽에 보면은 어머님들이 좋은 학원을 찾아주는 거를 부모의 역할이라고 착각하실 때가 많아요. 그 아이가 그 학원 안에서 10명, 20명이 있는 아이들 중에 이 아이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잘 나가는 애들 밑에를 깔아주고 있는 건지 진짜 배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시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학원을 찾아서 거기에 넣어주는 게 훨씬 쉬운 거죠. 일종의 면죄부처럼 그걸 쓰시는 거예요. 과외 좋은 사람 찾아주고 이 아이가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고, 그런 펀더멘탈한 질문들은 야 넣어도 맞아. 스카이 가서 생각해. 근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이런 주제의 대화는 회사에서 미팅을 잡듯이 잡아야 돼요. 그 인스타그램 릴스에서요, 대표님이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아. 현 시점 기준으로 190만 회 조회수를 네.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귀찮음 극복이 위대한 교육이다라고 정말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네. 이 정도의 반응이 있으실 줄 아셨나요? 제 릴스에 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와의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는 너무너무 그리워질 순간이고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그 댓글을 보고 나서 더더욱 이 아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 순간이 소중하니까 이 몸을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 달아주신 분께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비용 영원 혹은 이 정도 비용만 들이면요 정말 아이한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저번에 예시에서는 이제 바둑알로 그 경제 교육을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의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여정을 찾는 방법은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똑같은 장소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경주를 우리 어렸을 때 갔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갔던 경주는 진짜 그냥 돌무대기, 그냥 넓은 땅 이런 거였어요. 유적지.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이용준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 경주를 대학교 때 다시 갔는데 너무 경주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어머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경험을 시키시나요? 그랬더니 지난주는 아쿠아리움 갔다 왔고요. 지지난주는 고궁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보는 것만 달라지고 엄마가 가자는 데 가서 뭔가를 보는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는 거다. 그건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전시를 간다. 그러면 그 전시에 대한 책이나 유튜브를 같이 먼저 보는 거예요. 사전 그러니까 전시회를 가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유튜브에서 설명을 듣고 가서 보면 아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저거 본 거다. 이거부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게 있고 네. 좀 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그 여행지에 대해서 검색하는 걸 부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언, 우리 여기 가서 점심을 먹을 건데 점심의 주변에 맛집 좀 검색해줘. 이런 것들만 해도 아이가 여행에 대한 참여도가 달라져요. 그렇겠네요. 더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딜 가요. 그럼 엄마들 사진 너무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여행 일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 제주도 여행 갔다 와서 끝! 뭐가 좋았어? 쓰세요가 아니고
사진을 인화를 해요. 한 다음에 이제 어린애기한테 어디부터 갔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여기 박물관 먼저 갔었고 숙소 갔었고 이거가 더 나중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아이가 이제 솔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머릿속에 여행에 대한 메모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꿰어져요. 맵처럼. 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20장을 다 붙일 수는 없어. 이 중에 7장만 붙여야 돼. 누구는 어떤 사진 7장 고르고 싶어?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또 막 사고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진을 붙여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아이가 그 사진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는 거예요. 여기선 뭐 행복, 키워드. 여기선 배부름. 그냥 놀러 갔다가 기억 속에 지워지는 여행이랑은 여행의 이 밀도가 가치가 다르면, 예. 달라지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네. 자기주도적으로 키우려고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조금,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와 상관없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너무 게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게임도 많이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인상을 구기고 앉아 있었어요. 동생은 게임 2판 했는데 자기는 1판밖에 못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올라왔죠. 네. 야, 너 공부 안 하면 거지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라이언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야. 그럼 24시간 누구는 26시간, 8시간이야? 아니래. 다 24시간이야. 그럼 시간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런데 라이언이 게임하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는 공부를 하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라이언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게임을 쭉 하다가 나중 가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게임을 좀 참고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나중에 라이언이 하고 싶은 게임을 실컷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안에 뭘 할지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생각보다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Y를 설명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더 쇼트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래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9세 미만만 참여할 수 있는 그 골프 대회의 다큐멘터리예요. 거기서 8살, 9살짜리 애들이 너무 성숙하게 얘기를 막 해요. 자기 꿈은 이렇고 꿈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야 저렇게 우리 아이와 똑같은 나이의 애들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애들을 너무 애기 취급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이후로 아이들한테 쓰는 랭귀지를 별로 낮추지 않고 그냥 일상 대화의 수준의 이 말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잘 알아들어요. 살짝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도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자기 캘린더에다가 부모가 책 읽어주는 시간을 고정으로 박아놓고 실리콘밸리랑 저희는 시차가 있으니까 네, 구글 그 캘린더. 시간에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원칙처럼 해놓고 그걸 지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되게 신기한 걸 해봤는데 이 큰아이가 7살, 6살 때 어른들이 읽는 책이 있잖아요. 제 책. 그걸 제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따라하라고 해봤어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따라하는 거를 게임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반복하는 거를? 워딩도 모르겠고 뜻도 모르겠는데 아빠의 말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 자체가 재밌으니까 옆에 붙어서 그거를 꽤 오래 따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아이들보다 살짝 높은 수준의 책들을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아이한테 좋은 자극이더라. 그래서 그걸 느꼈거든요. 아주 어린 친구들은 책을 좋아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책을 가지고 그 보물찾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잘 통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책을 먼저 읽고요. 그 책에 숨어있는 보물을 퀴즈로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곤충독감이다. 이 곤충 중에 가장 빠른 곤충은 무엇일까요? 69페이지를 보세요. 이러면 아이가 책을 굉장히 호기심 있게 집중해서 봐요. 그 답도 금방 찾고 답을 찾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와우. 근데 이것도 역시 부모가 책을 먼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음을 극복해야 된다. 진짜 아이들 옆에서 그 핸드폰 보는 배우자한테 뭐라 그러실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희 집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네. 저희 집도 둘 다 피곤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디바이스 보고 저희도 볼 때도 있는데 결국은 부모는 책을 안 읽으면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길 바라는 거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줘서 진심으로. 저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유학생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영어 공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김민우 대표님과 인터뷰하면서 정말 크게 공감했던 부분이 그 영어에 대한 흥미 파트입니다. 학습자가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아이 영어 자체는 좋아해요.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영어 영상 자체는 보는데 너무 영상만 보는 건 아닌가? 문해력이 좀 걱정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인터뷰 콘텐츠 하나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현서 아빠님으로 더 알려지신 배성기 작가님과의 인터뷰 콘텐츠입니다. 영어로 영상 노출 그리고 문해력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신 분이 또 있으실까 싶으신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